수의대 편입을 준비해본 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수의대는 전형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는 편입영어랑 편입수학을 봐요. 일반 수학을 보는 거죠. 그리고 편입영어는 단어가 워낙 어렵잖아요. 그거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강원대학교는 영어 점수만 높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운으로 붙는다는 느낌이 약간 강한 곳이었고, 충북대학교는 수의학개론을 봤는데 그러니까 병리학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개에서의 암 발병은 어느 부위가 가장 발병률이 높은가, 호저새는 항체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내는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충남대는 심화생물을 봤어요. 진짜 되게 어려운 고난도의 심화생물이었고요. 이 모든 학교에서는 토익 점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토익이 물론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토익에만 목매달아야 되는지는 아직도 납득이 사실 잘 안 가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저희는 수의대 편입시장이 작다 보니까 미트나 피트, 디트 치는 애들 있잖아요. 약대, 치대, 의전 준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보는 인강이나 학원을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인터넷 강의 하나에 50만원에서 70만원 막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다가 토익으로 저희가 매달 5만원씩 ETS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매달. 그리고 편입 시기가 오면은 비행기 값, 숙박비, 교통비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학교마다 지원비가 5만원에서 8만원이에요. 그래서 쭉 더하면은 돈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저는 부모님 돈 쓰는 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가정이 그렇게 막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돈으로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솔직히 적었어요.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 한 번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학교에서 전공 공부하고, 그리고 5시에 집에 돌아가서 8시까지는 이제 집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쉬거나 씻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동물병원 야간 테크니션으로 일했어요. 그러고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자고 이렇게 생활했던 기억도 있어요. 뭐 지금의 저는 다시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 토익 점수가 그 당시 얼마였냐면 790점 막 이랬어요. 뭐 학과 수업이 워낙 수의학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생물학, 수의학개론, 화학 이런 것들은 사실 빠삭했거든요. 남들이 인정해줬어요. 저는 진짜 잘 안다고. 근데 영어 점수가 항상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편입시험을 보면은 항상 예비 2번, 7번, 14번 막 이렇게 받았어요. 아까 그 말한 예비 2번은 참고로 한 명 뽑는 시험이었어가지고 뭐 안 된 거죠 사실. 그리고 수의대 편입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쟁률을 말씀드리자면 언제 한 번은 제주대에 갔었나? 제주대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요. 운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늘려야겠는데 돈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 1월 31일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편입 시험을 보고 바로 떠난 거라서 점수 결과도 안 보고 갔어요. 왜냐면 만약 합격됐다고 하면 다시 나라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합격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외노자로서의 삶을 계속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운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일을 금방 구했어요. 네일샵에서 일을 하게 되고, 네일이 좋아서 한 건 아닌데 돈 벌려고 뭐 이런저런 일들은 많았지만 6개월 동안 1000만원 좀 안 되게 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400만원 정도를 가족여행에 써서 이제 태국으로 엄마 아빠 동생이랑 같이 다녀오고, 나머지 500만원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 곳에 쓰고 편입 공부하는데 이제 다 쏟아부었죠. 아무튼 제가 이제 호주 워홀을 하면서 돈이랑 영어도 어느 정도 늘었지만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외국에서 공부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때가 이때였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 IELTS 엄두가 안 나잖아요. IELTS 시험비가 25만원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유학비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그냥 이때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가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튼 이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토익 시험을 딱 봤는데 860점 그 정도가 나왔어요. 860점대로도 붙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막연하게 있긴 했는데, 그것보다 다른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과목 준비를 하느라고 돈도 다 쓰고 그랬습니다. 제가 토익을 보면은 IELTS도 똑같긴 한데 장문을 보면은 오래 집중을 못해요. 약간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높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좀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그냥 대충 들어도 대충 읽어도 그냥 알아듣기 때문인지 제가 집중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쭉 준비를 해가지고 2015년도 1월에 철새를 한 번 더 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800점대 후반이면은 붙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토익 시험 만점자가 진짜 속출을 했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860점은 쓸 수 없는 그런 점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토익은 930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외국에 가야겠다 이래서 호주는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돼요. 그래서 2015년도 9월부터 2017년도 7월까지 워홀을 가게 됩니다. 이제 가자마자 IELTS 수업을 2달을 들었어요. 왜냐면 IELTS 공부를 하면 또 토익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혹시나 나중에 외국 대학을 지원하려면 IELTS를 어쨌든 가지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2달 공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프레타망제라는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갔다가 또 한국 오기 직전에 6주 동안 또 어학원에 가서 IELTS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국에 돌아와서 2달 또 강남에서 IELTS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라이팅이 좀 많이 약했거든요. 자꾸 5.5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밴드 9짜리 모범 답안을 그냥 한 5개 정도 외워가지고 다 짬뽕해서 써버렸는데 그래서 넘겼어요, 점수를.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이상한 방법이긴 했지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편입 공부랑 수의대 준비를 동시에 같이 했어요. 왜냐면 하나에만 딱 올인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대학교만 정해서 편입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국대, 강원대, 충북대 3개였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제일 유리한 전형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한국에 오자마자 토익 시험을 봤을 때 955점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충북대 1차 서류 붙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충북대학교는 토익 점수 반영 방법이 가산점 제도였어요. 그래서 925점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가산점 5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955면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학점도 받쳐줘야 되긴 하는데 저는 학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건국대 준비한다고 편입수학 인강 듣고 편입 영어도 인강 듣고 공부하고 단어 엄청 많이 외우고 수의학개론은 미리 가보는 수의학개론이라는 책 있어요. 그거를 진짜 저는 한 20번은 읽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많이 읽고 다시 복습하고 예전에 스터디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었던 시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그랬었어요.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엄청 크고요. 일단 면접 비중이 그 다음으로 커서 다른 걸 딱히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 1월이잖아요. 편입시험은 12월에 모집 요강이 떠요. 그러니까 시험 딱 한 달 전쯤이죠. 그런데 건국대학교에서 이례적으로 편입생 모집을 아무도 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한 편입수학이랑 편입영어가 물거품이 됩니다. 돈도 물거품. 그리고 또 발표가 또 나기를 충북대랑 강원대 시험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대요. 일단 겹쳐도 하나는 오전에 보고 하나는 오후에 보면은 뭐 KTX 타고 날아가서 볼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둘 다 오전에 아침 9시에 시험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왔죠. 3개나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못 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충북대학교 토익 반영법도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산점 제도가 사라지고 그냥 토익 점수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가 955점이긴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토익 만점자가 진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955점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수였어요. 그래서 충북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합니다. 결국 수의학 개론을 공부한 시간도 물거품이 됐어요. 충북대 1차 전형을 탈락하고 이제 강원대만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내가 왜 그동안 편입수학, 편입영어, 수의학 개론을 왜 공부했지? 그 시간에 차라리 토익을 볼 걸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지난 일이긴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그때 강원대가 이전에는 계속 생물이나 수의학 시사에 대한 구술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에 화학이 추가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또 확인을 안 했네. 그래서 화학에서 몰에서 몰랄 농도로 전환하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손을 놓은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추측해서 이렇게 풀긴 했는데 결국엔 틀려가지고 점수가 깎였어요. 거기서. 아무튼 다른 부분은 다 괜찮았어요. 좀 쉬운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구술 면접이 끝나고 나서 일반 면접을 하는데 제가 수의사가 돼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더니 교수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 이렇게 다 동조까지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영상 뒤쪽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는 다 좋은데 영어 점수가 조금 아쉽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저보다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긴 하겠지만 저처럼 수의학계에서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는 지원자에게 투자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예비 9번을 받고 1명인가 2명 뽑는 시험이었거든요. 안 됐습니다. 마지막 편입 시험이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이때 한국 수의대 편입 시장은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손을 딱 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로 오게 됐습니다. 수의사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진로의 구체적인 방향에 영향을 준 거는 학과 공부랑 수의학과 편입 준비랑 그리고 수의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이제는 수의사가 된 친구들이었는데요. 언제 한 번은 학과 강의 중에서 개고기에 관련된 강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축산법 그런 거를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축산물의 사육, 도축, 유통에 관련된 법이 3개가 있었거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중에 하나 문제되던 게 이름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었거든요. 이거 3개의 법을 쫙 풀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걔는 먹어도 되고 유통도 가능한 축산물에 해당은 하지만 도축은 금지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법이 모순되면서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사실 개고기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영향도 있고요. 88올림픽 당시에 외국인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수출 수입 문제에 해가 생길까봐 일부러 우리나라 정부에서 눈치를 보면서 생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금지를 못하는 걸까요? 이거는 절대 금지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호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지를 절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합법하자니 눈치를 봐야 되죠. 이러니까 지금 더 개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한테도 피해가 가죠. 왜냐면 개들은 사육당하는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도축당하는 것도 비인도적으로 도축을 당하죠. 그리고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럼 이걸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개고기를 먹는다면 우린 더러운 고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진짜 이게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사육하고 도축하는 걸 허가해주면은 지금 개고기 문제가 확실히 현저하게 줄어들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개를 불법으로 사육하고 불법으로 도축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거를 감시를 한다고 해도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합법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축산법, 수의사법, 동물복지법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 이거를 이제 개정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사회랑 의사회는 엄청나게 힘이 강하잖아요. 근데 수의학회는 되게 힘이 약해요. 우리가 개정돼야 되는 법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개정되지 않으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치인 중에 의사나 약사 출신 혹은 의사나 약사가 가족인 정치인들이 되게 많은데 수의사 출신의 정치인이라던가 수의사가 가족인 정치인들의 수가 거의 0이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0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잘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계속 맴맴 돌게 된 거예요. 수의사들을 일단 뭉쳐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다면 제 적성에 맞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의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아직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수의 정치인이 되는 게 큰 목표예요.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몰라요, 사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수의대 편입 준비라던가 이것저것을 하면서 알게 된 자잘한 것들로 인해서 생긴 목표들도 있어요. 하나는 동물 혈액 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저도 아직 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 시장을 제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강아지, 고양이들도 혈액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편입 공부하면서 공혈견 이슈에 대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국내에서 강원도에 동물혈액은행이 딱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모든 혈액의 유통을 딱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이 기밀이라면서 개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육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양의 피를 뽑히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밖에다가 공개를 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동물학대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독점적인 혈액의 유통을 하다 보니까 혈액팩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 혈액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독점적인 그 시스템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직은 사실 진짜 모르겠지만 저는 헌혈센터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헌혈을 하러 오는 개들에게는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해주고 받은 피는 필요한 곳으로 저렴하게 팔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할까 생각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같이 하고 싶은 게 브리딩 및 분양센터인데요. 우리나라 개농장이랑 번식 문제가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2011년도인가부터 내장집이 의무화가 되고 광고가 계속 됐어요. 근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된 방법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브리딩 센터에서 개들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강제 교배를 시킨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이용해서 교배를 해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고양이나 강아지들은 센터에서 직접 분양을 알선해주고 분양자가 와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내장칩을 바로 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내장칩이 자리가 잡혀야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유기동물 수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잡으려면 분양을 까다롭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모든 분양센터의 등록 조건을 엄청 까다롭게 바꿔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분양센터만 남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물복지와 국가 예산에 둘 다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각 구에 하나씩 동물 분양센터가 있게 된다거나 그렇게 약간 좀 질서 있는 그런 분양센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 놀이터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걸 막 듣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세금 때문에 내 세금이 거기다 쓰이는 게 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강아지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으면은 동물복지법에도 위반이 되고요, 일단. 그리고 강아지 보호자들도 얘네를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목줄을 중간에 풀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해서라도 동물 놀이터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만 있으면 되고 공간이랑 약간의 시설만 갖춰지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그래도 국가가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라서 담배를 못 피게는 못해요. 그래서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필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목줄을 하고 다녀야 된다고 한다면 목줄을 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호주 대학에 오게 된 이유도 호주에서의 시스템이랑 정책들을 보고 좀 배우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만 나고 잘하면 정책을 개선하는 데에도 우물안 개구리식으로밖에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외국에서 배우고 일하면서 좋았던 점들은 한국에 맞게 개선해서 적용을 하고 안 좋았던 점들은 참고를 해서 방지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호주 수의학과를 졸업을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일을 해봐야겠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사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엄청 많이 들 거라서 사실 제가 이거를 다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진짜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그냥 이런 목표가 있구나 라는 걸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아닌 누군가가 해주더라도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아요. 누가 좀 대신 해주면 좋겠다. 물론 저는 그럼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또 하려고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긴 노잼 답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번 화에 조회수랑 시청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놀랐거든요. 이렇게 저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